다방 공통 부분 쪽으로 좀 갈게요. 우리가 가장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시간이에요. 용어, 이건 당연하죠. 용어 문제는 10분, 서술 문제는 25분입니다. 근데 용어 문제는 몇 문제 쓰는 거예요? 13개 중에서 10문제를 골라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10문제. 10문제죠. 여기다가 서술형은 6개 중에서 4문제를 골라서 쓰는 거죠. 4문제를 골라서 쓰니까 4문제. 결국은 용어가 됐든 서술이 됐든 무조건 100분이 되겠죠. 100분.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9시에 시험이 딱 하고 가요. 그죠? 그리고 10시 40분 시험이 이제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용어는 조금 약간 간단해. 왜냐하면 10시 40분에 끝나니까, 그럼 내가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10시야. 그럼 40분 남았어. 그럼 4문제죠. 근데 내가 5문제를 더 풀어야 되네? 그러면 지금 빨리 써야 되겠네? 이런 게 이제 돼요. 그런데 의외로 너무 바쁘고 촉박하고, 그리고 답안 쓰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서술이 조금 빡세. 예를 들어서 2교시를 보면은 2교시는 11시 시작이거든요. 20분이 이제 20분이 그 휴식 시간이에요. 보통 이제 20분 동안에 10분은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담배도 태우시고, 근데 20분이 딱 된 다음에 이제 감독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10분 딱 지나면 바로 와요. 감독관이. 그래서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막 어수선해요. 다 앉아야 되고 빨리빨리 또 문제 나눠줄 준비해야 되고, 그죠? 복잡하죠.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자,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 시험을 보는데, 그럼 문제당 25분이에요. 그러면 참 본인이 연습을 잘 하셔야지. 그죠? 그러면 12시 15분이 되면은 한 문제 쓸 시간밖에 안 남은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뭐 세 문제에서 첫 페이지만 쓰고 있다든지 두 번째 페이지만 쓰고 있다든지, 그런데 시간을 잘못 본 거지. 잘못 계산한 거죠. 그랬을 경우에 본인이 오는 착각에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 정상적으로 쓰면 되겠네 하고 썼는데 갑자기 한 5분 남았습니다. 감독관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거 내가 잘못 계산했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타파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타파를 하시냐 그러면은, 오전에는 11시에서 해서 12시 40분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딱 정시에 시작하는 거죠. 정시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12시 40분부터 13시 40분까지, 그리고 13시 40분에 바로 시작입니다. 3교시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100분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15시 20분 이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1시부터 12시 40분, 그리고 13시 20분부터 15시 20분까지 요 시간 타임을 평상시에, 예를 들어 일요일이면 일요일, 아니면 공휴일이면 공휴일 딱 날짜를 잡아서요. 요 시간에 한번 그 앞에다 시계를 놓으시고요. 그리고 요 시간에 본인이 서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래야지 느낌이 와요. 이것도 한 번만 하고 한다? 느낌이 안 와요. 한 두 번, 세 번, 몇 번 해보셔야 돼요. 시간 관념을 빠르게 정립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전자식 시계도 가끔 차고 다니고, 아날로그 시계도 차고 다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연습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차라리 그냥 아날로그 시계를 내가 지금 5시, 지금 뭐 밥 먹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저녁 7시 50분이에요. 근데 7시 50분에 시계를 딱, 아날로그 시계를 11시에다 딱 맞추고 서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지. 100분 딱. 어차피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본인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안 풀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꼭 시험 보기 전에 이제 풀어보셔야 되는데, 이왕에 풀어보실 거면은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해라. 만약에 아날로그 시계가 있다라 그러면은 아날로그 시계를 그냥 시계 조정해서 내가 그냥 뭐 밤 9시에 해도 이 시간으로 맞춰놓고 아날로그 시계를,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고 그 시간에 따라서 지금 50분이 남았다, 뭐 60분이 남았다, 70분이 남았다, 뭐 75분이 남았다, 이런 시간관념을 가지고 내가 지금 몇 문제를 쓰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확실히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실수를 완벽히 안 하는 방법을 알아요. 보통은 이 100분의 10문제, 100분의 4문제를 진짜 시간에 촉박하게 쓰신 분들 되게 많아요. 거의 다 대다수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죄송해요. 알람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할 때 용어든 서술이든 각 교시별로 15분 내지 20분씩 남았어요. 실제로 시간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거를 제가 해보니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답안 연습을 생각보다 좀 많이 했고 저는 답안 틀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연습하고 뭐 한 8분 내에 쓰는 것도 진짜 많았고요. 시간이 남죠. 남으니 시간 관리를 잘못할 실수를 아예 없애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연습 방법은 본인이 답안지 연습을 하실 때요. 항상 여기 오른쪽 상단에다 저는 뭘 했냐? 지금 딱 시계를 봐요. 지금 17시 25분이네. 그럼 딱 이거부터 쓰고 시작합니다. 이거 쓰고 나서 여기다 이제 문제 쓰고 그리고 용어 답안 쭉 써서 끝나면은 시계 딱 보고 지금 뭐 18시 10분이네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적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날짜 예를 들어 21년 9월 30일은 9월 30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합격할 때 나왔었던 문제가 이제 그루빙이라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거 내가 풀었던 문제인데 집에 가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썼던 문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는 그루빙이 맨 처음에 뭐 12분, 그 다음번에는 10분, 그 다음번에는 9분,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발전하는 거고 시간에 대한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 시간을 잘못 봐서 내가 한 문제를 들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공부가 진짜 되셨는데 만약 그랬다 그러면은. 자, 끝을 쓰는 겁니다. 사실 용어 문제가 됐든 서술형 문제가 됐든요. 다 쓰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4번에 주의사항 쓰고 나서 1, 2, 3, 4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끝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든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쓰든 뭐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표시 없이 그냥 이렇게 써도 뭐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근데 꼭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끝을 쓰는 위치는 여기다 쓰든지 아니면 여기 줄이 있으면 이 줄 밑에다가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단에서 쓰라 그랬으니까 거기 유의사항이 있어요. 시험시 유의사항. 거기 이제 문제가 끝나면은 끝이라 쓰고 마지막 문제를 쓰면은 거기다가 이하 여백이라고 써라. 더 이상 풀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물론 이거를 안 쓰고 합격하신 분들 저는 봤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채점위원이 뭔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좀 그래서 채점하시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사람이란 건 모르잖아요. 끝을 안 썼다고 0.5점 감점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내가 합격 못했어. 억울하죠. 그렇죠. 트집 잡히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끝을 쓰십시오. 자, 그런데 이 끝을 쓰는 건데 공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끝을 쓰고 나서 두 줄을 띄우고 다음 문제를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용어 문제를 이렇게 썼다가 끝을 22번째 줄에 썼어. 그러면 그 다음 줄에 그 다음 장에 이렇게 두 줄을 띄고 여기다 그 다음 문제를 이렇게 써가지고 하지는 마세요. 그냥 여기 위에다가 문제 그냥 쓰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끝을 만약에 여기 위에다 쓰고 끝났어. 그리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줄이 남았어. 그냥 그 다음 장에 이렇게 바로 문제라고 쓰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끝만 쓰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쓰고 나서는 꼭
이하 여백이라는 거, 더 이상 쓸 문제가 없다는 거, 답이 없다는 거,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자, 제목에 부여하는 숫자입니다. 제목에 부여하는 숫자. 예를 들어서요, 뭐, 그냥 쉬운 문제 아무거나 하나 가져가 볼게요. 얕은 기초, 부등치마,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는 문제가 혹시나 이제 출제됐다 라고 이제 볼게요. 그러면 1번에 이제 개요라고 쓰시고요. 개요에 1, 2, 3 이렇게 이제 쓰시는 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2번에 예를 들어서 얕은 기초, 시공 절차 및 우선적 고려사항 이런 거를 썼다라고 쳐요. 그래서 1번 시공 절차 해서 예를 들어 1, 2, 3 쓰고 그리고 2번 해가지고 우선적 고려사항이니까는 우선적 고려사항에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썼다라고 치죠. 잘못된 답안이라는 거죠. 왜 잘못된 거냐라고 했더니 로마자 다음에 동글뱅이가 왔어요. 그죠? 로마자 다음에 얘는 동글뱅이가 아니네. 괄호네. 그럼 얘가 뭐가 왔어야 돼? 괄호가 왔어야죠.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고. 일관성이 있게끔 숫자 체계를, 번호 체계를 가져가셔라. 이런 분도 있어요. 로마자 1이라 쓰고 두 번째는 그냥 일반 숫자 2. 가끔 있어요.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러면은 이 답안 자체는 채점하는 분의 눈에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채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그 양반들은 얘를 보고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논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뭐 기사 답안처럼 객관식 4개 중에서 하나 찍어서 쓰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사 시험에 2차 시험에서 중간식 쓸 때 그냥 완전 단답식으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토목기사 시험이라 그러면은 SBT의 추의 낙하 고는 몇 센치인가? 그러면 76cm. 이거 그냥 적는 거 그게 지금 주관식 문제죠. 근데 기술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용어 문제는 22줄을 쭉 써야 되고 서술용은 66줄을 쭉 써야 되는데 뭔가 보고서적이고 세미나를 하는데 내가 여기 앞에 나와서 설명하는데 어떤 PPT 형식으로 뭔가 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이 채점위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본인이 이런 각오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지가 않으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항상 뭘 봐요? 공문 서류 같은 거 봐요. 회사에서. 보고서 맨날 봐요. 검토 의견서 맨날 봐요. 논문 맨날 봐요. 학회지 맨날 봐요. 그거에 눈이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그 형식들을 완전히 깨무시고 너는 너 나름대로 채점해라. 나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게. 결과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호 체계 같은 거 그리고 내가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번호 체계를 가져갈 때 나는 뭐 이렇게 가져가겠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나는 번호 체계를 이렇게 가져가겠다 뭐 할 수도 있어요. 뭐 나는 번호 체계를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인 공문, 일반적인 논문, 일반적인 보고서 뭐 이런 거 형식으로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쪽이 좀 맞지 않나. 자, 저는 참고로 이거 쓰진 않았어요. 저는 여기까지 썼습니다. 왜 저는 여기까지 썼냐 그랬더니 이 번호 체계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앞에 빈 공간이 많아져. 쓸데없이 답안지가 다 오른쪽으로 밀려요. 뭐 우리가 뭐 광어도 아니고 도다리도 아니고 뭐 눈이 한쪽으로 쏠려요. 뭐 그런 식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답안의 균형성을
봐서라도 이거 많이 쓰는 거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적게 쓰면은 오히려 간단 명료하게 봐서 채점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복잡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쓰시는 분들이 있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요. 예. 근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수가 많습니다. 번호체계가 얘가 윗단계죠. 예.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한 칸씩 들어가서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게 맞죠. 예. 어떤 공문이든 어떠한 보고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그러면 채점하신 분들이 막 채점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디에 숨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소가로 1이 있는데 이 소가로 2를 어디다 쓴 거야? 막 이렇게 막 찾아. 근데 채점하시는 분은 그 자체가 짜증나는 거지. 이렇게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 기술사가 돼야 되냐? 이런 생각부터 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기술사라고 하면은 정립이 되어져 있고 요약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남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문장 구성을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로 따진다 그러면 기술직들이 어려워요. 특히 이제 뭐 건축가나 뭐 토목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공학적인 계산적인 부분에서 전공을 하셨던 분들은 국어 능력보다는 수학적 능력, 과학적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국어를 좀 등한시하죠. 영어를 좀 등한시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거를 조금 신경 써가지고 답안지 쓰실 때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